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북한 선박에 기름을 판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국적 선박이 부산항에 억류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한국 선박이 억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축구장 유세와 관련해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경남FC에 제재금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경남FC에 용서를 구한다는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생후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 돌보미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부 지원 서비스를 통해 소개받은 돌보미였습니다. 경찰이 어제부터 방향지시 등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10명 중 4명은 진로 변경을 할 때 방향지시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기 수락을 해가지고 방향지시 키우고 했잖아요. 치킨 한 마리 5,000원, 청바지 한 벌 9,900원 같은 대형마트들의 가격 하락에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계 2세인 36살 세드리크 오가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유 제품을 북한에 몰래 넘긴 혐의로 한국 유리선 한 척이 부산에 억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연간 200만 배럴의 석유 제품을 수입했었는데 지금은 50만 배럴까지만 허용됩니다. 유엔 제재 때문입니다. 네, 김정은은 공언했던 것과는 달리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북 경협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 이행을 통해 비핵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죠. 바로 이런 시점에 한국 기업이 불법을 도운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승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 감천항에 7,800톤급 유조선 P선박이 부두에 묶여 있습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정유 제품을 몰래 옮겨 판 혐의로 억류된 겁니다. 불법으로 내다 판 정유 제품의 양과 대가로 뭘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계기관 요청에 의해서 수량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P선박은 한국 국적으로 소유주인 국내 D사가 운항도 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불법 헌적 의심 명단에 한국 선박이 이름을 올린 적은 있지만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 선박을 주시하기 시작한 건 1년 전입니다. 공해상에서 북한 배와 접선에 상당량의 정제유를 건넸다는 첩보를 우방국으로부터 넘겨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시를 계속하다 지난해 10월 이 선박이 부산 감천항에 들어오자 억류 조치를 했습니다. 선박 검색을 하면서 항적 기록 등을 살펴봤는데 첩보 내용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와 관세청은 검색을 마치고 지금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한국 선박의 첫 대북 제재 위반인 만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이 중소선박업체는 다른 배 한 척도 당국의 중점 관리 대상으로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북한과 위험천만한 석유 거래를 하게 된 걸까요? 안건우 기자가 선박 회사를 취재했습니다. 억류 중인 P선박의 소유주이자 운영사인 D사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180억 원, 영업이익 32억 원의 중소기업입니다. 직원 1명만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P선박에 대해 묻자 손사래를 칩니다. 저는 잘 모르고요. 지금 이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저는 자세한 거는 회사 대표와 임원의 설명을 드리려 했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가 소유한 선박들 가운데 억류된 P선박 외에 또 다른 한 척이 정부의 예의주시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값싼 러시아산 기름을 직접 북한에 내다 팔면 통상 거래의 2배의 이윤을 거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유 많이 나지. 특히나 러시아산이 하잖아. 한적하고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다는 거거든. 또 석탄과 달리 기름은 바다 위에서 손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공해상에서 작업을 하는데 고무 호스가 연결된다고 시간당 300톤씩 뭐 하는 것도 있고 시간당 650톤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지. 오랜 시간 안 걸려? 정부는 P선박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 조만간 유엔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P선박의 불법 한적 혐의에 국내 기업들이 연루됐을 경우엔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도 될 수 있어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석유는 북한이 더 살 수 없어서 안달이지만 석탄은 달러벌이 수출품입니다. 물론 수출 금지 품목이죠. 그런데 인공위성에서 북한 항구를 내려다보면 그럼에도 여전히 석탄이 선박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민우 기자입니다. 평양 관문 남포항입니다. 야적장에 석탄이 산처럼 쌓여 있고 부두엔 광물 운반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유엔 제재로 북한의 석탄 수출은 금지돼 있지만 부지런히 옮겨 싣고 있는 겁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최근 2, 3월 위성 사진을 분석해 북한 석탄 공급망 활동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38노스는 석탄을 실어 나르는 차량 수십 대가 야적장과 철도 조차장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수품인 북한산 석탄이 중국으로 꾸준히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이제 대련이나 총들 보면은 편지 회사를 세운 거지 뭐. 선원들은 북한 선원들. 중국 배들이 지금 북한은 들어가니까. 선박뿐 아니라 철도로도 석탄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국경 나진항을 보면 2번 부두 주변에 석탄이 수북이 쌓여 있고 부두와 철도가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38노스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산 석탄을 자국산으로 세탁해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중국 축구장 유세와 관련해 경남FC가 벌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승점, 감점 등 최악의 징계는 피했습니다. 이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축구장 유세로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경남FC. 오늘 홈경기가 있는 바쁜 날이었지만 임직원 4명이나 상경해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섰습니다. 경남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1983년 프로축구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 상벌위원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초 예정된 시간을 계속 늦춰가며 5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 결국 경남FC에 벌금 2천만 원을 부과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K리그 정관 5조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조항을 심각히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상벌위는 선거철인데도 구단이 경호 인력을 늘리지 않았고 대처도 소극적이었다며 승점 10점 감점 등 최고 징계도 논의했지만 바른미래당 등 다른 정당 유세를 제지했고 사무국 인원이 적어 역부족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2천만 원 벌금으로 결정했습니다. 경남FC는 징계가 확정된 직후 성명서를 내고 황교안 대표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축구장 유세를 비판하던 정의당이지만 한국당과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당대표와 후보가 농구장을 찾은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정났습니다.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지난달 2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여영국 창원성산 정의당 후보가 창원 농구장 앞에서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어깨띠를 벗었지만 기호 5번이 적힌 머리띠는 그대로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장면을 근거로 정의당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의당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이 축구장 유세로 받은 것과 같은 조치입니다. 정의당은 SNS 방송을 위해 잠시 머리띠를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경남FC가 받은 제재금 2천만 원을 어떻게 할지 입장을 밝히라며 한국당의 축구장 유세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축구 팬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재금 2천만 원을 부담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이 재보궐선거 유세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내일이면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두 곳의 국회의원이 결정됩니다. 각 당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큼지막한 기후가 박힌 정당 점퍼를 입고 마지막 선거운동에 나선 각 당 지도부.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 상대당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민주당은 정점식 한국당 통영고성 후보 측에 본선거 의혹을 꺼냈고 자유한국당은 돈으로 선거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일을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노회찬 전 의원은 돈 받고 목숨을 끊은 사람이라고 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 전 시장의 발언은 묵과할 수 없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정치적인 테러입니다. 한국당은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고 소득주도 성장은 사회주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심판합시다. 바른미래당은 중도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과거의 낡은 수구 보수 세력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은 차원을 버렸습니다. 내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당락은 밤 10시 반쯤이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장관 인선 후 복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철, 박영선 두 장관 후보자를 결국 임명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밑에 조통령이 있다면서 조국, 조현옥 두 조시성 수석을 감싸는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박영선, 김연철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보고서를 끝내 채택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방미 전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9일 국무회의와 10일 미국 방문을 감안하면 오는 8일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은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 지명 철회와 함께 인사와 검증 책임자인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과 조현옥 대통령 인사수석의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과거에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기를 뿌리채 드러내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더 큰 화근이 되고 팔다리를 잘라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남이 시스템이다. 조남의 사태가 국정쇄신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청와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두 수석이 일을 잘못했다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인사검증에 문제가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국, 조현옥 수석 지키기 지적에는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그럼에도 윤도한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의 이 발언이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쓸데없는 소리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강재희 기자입니다.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은 집을 파는 게 좋겠다. 문재인 정부는 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다주택자들의 집 처분을 독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장관들이 줄줄이 집을 팔아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습니다. 하지만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집 세 채 보유에 대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어제 해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반대되는 얘기라는 지적입니다. 윤 수석은 집을 세 채 보유했다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냐는 이론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문제 삼다가 뒤늦게 국민 정서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 수석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호화 유학 논란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어제는 미국에서 벤츠와 포르쉐 3천만 원짜리 타는 것이 과연 큰 문제였을까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판단이 어렵다고 했지 포르쉐 타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국민들이 받은 상처 잘 위로하고 말씀들을 좀 전했으면 하는. 민주당 중진 의원은 여기가 미국이냐며 한국에서는 한국의 민심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죠. 황하나 씨는 4년 전 필로폰을 공급하고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자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 황 씨는 지난 2015년 9월 당시 대학생이던 조모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조 씨가 마약 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마약 공급 체크계좌도 황 씨가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황 씨를 입건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1년 7개월 뒤 불기소 의견으로 황 씨를 검찰에 넘겼고 황 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을 공급했는데도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아 봐주기 수사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증거가 수집이 잘 안 됐나 봐요. 수사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 씨는 앞서 2009년에도 대마를 흡입해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씨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평범한 빌라인 줄 알았는데 비밀 통로까지 갖춘 도박장이었습니다. 주로 주부를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한 5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빌라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놀란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고 빠져나옵니다.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도박 안 했는데. 집안에는 바깥에 설치된 CCTV와 연결된 모니터가 발견됐고 화투와 돈뭉치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58살 여성 이모 씨가 운영해온 도박장입니다. 이곳에서 주부들은 1,000만 원 넘는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해왔습니다. 이 씨는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카드깡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주변 주민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을 가정집과 옷가게로 위장했습니다. 여자도 좀 노는 공간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좀 세월이 흐르니까 뭐 하투치네 도박방이네 하우스네라고 소문이 나더라고요. 이 씨는 2층에 한 채, 3층에 2채 등 모두 3채를 사들여 도박장을 만들었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려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내부 계단을 설치하고 3층 집들을 오갈 수 있는 비밀 통로도 만들었습니다. 옆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어. 주민들이 112에 7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이 번번이 허탕을 친 것도 이 씨가 설치한 CCTV와 비밀 통로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도 한 2번 정도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한 2개월 전부터 우리 팀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된 거죠.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불법 도박을 한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추돌 사고를 낸 뒤 동승자를 남겨두고 사라진 30대 운전자가 자수했습니다. 음주운전이 들킬까 15년지기를 두고 달아난 건데요. 친구의 사망 소식에 뒤늦게 눈물을 보였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화염으로 휩싸인 차량을 남겨둔 채 사고 현장을 떠났던 30살 정모 씨. 소방대원들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회사 동료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정 씨가 사고 하루 만인 어제 저녁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정 씨는 숨진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뒤 2차 술자리로 이동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될까 두려워 사고 현장을 떠났다며 당시 동료가 숨진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회사 동료일 뿐 아니라 15년지기 친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숙소에 함께 사는 룸메이트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중학교때도 친구. 조사받다가 우리도 하고 우리가 저기 데리고 올 때도 많이 울고 자기 때는 친구가 죽었다고 그러네. 정 씨는 친구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접한 뒤 죄책감에 자수를 결심했다고 밝혔지만 동고동락하던 친구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고 사고 전 들른 식당 CCTV를 토대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돌보미가 생후 14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돌보미를 거르지 못하는 시스템을 권솔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침대에서 자는 아이를 돌보미가 거친 손길로 잡아당깁니다.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려도 돌보미는 오히려 머리와 배를 때립니다. 밥을 제대로 안 먹는다고 입속에 숟가락을 마구 밀어넣는가 하면 먹기를 거부하는 아이의 뺨과 머리를 때리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 침대 밖에 떨어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해 다친 곳도 확인 않고 던지듯 침대에 내려놓기도 합니다. 집안에 설치한 CCTV로 이런 모습을 확인한 피해 아동 부모는 돌보미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김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하는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김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생후 14개월 난 아이를 3개월간 맡겼습니다. 관할 구청은 아이 돌봄 서비스는 외부 위탁 사업이라 일일이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돈을 역량 있는 위탁자에 주고 그 자격 자체가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과정을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닌 거죠. 서류 전형과 면접에 합격하고 16시간 교육만 받으면 될 수 있는 아이 돌보미 양성 과정이 결격자나 학대 위험군을 제대로 못 거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 위험천만한 이른바 보복운전 장면입니다. 이 보복운전은 절반이 깜빡이를 켜지 않아 발생한다는군요. 경찰이 어제부터 깜빡이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깜빡이 켜는 것을 깜빡하면 범칙금이 3만 원입니다. 최수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두운 밤, 갑자기 오른쪽에 있던 승용차가 차선을 바꿉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끼어든 겁니다. 이어 차량들 사이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넘나들기를 반복합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깜빡이를 켜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차량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일선으로 향하는 강덕북로입니다. 차량 운전자들이 교통법규에 깜빡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경찰 단속반과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차량들이 줄줄이 적발됩니다. 들어갑니다. 우측으로 천천히 이동하세요. 어떤 이적이에요, 자꾸. 저기 수령돼가지고 방지 했잖아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운전자 10명 중 4명은 진로 변경을 할 때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사고가 증가할 수도 있고 보복운전의 원인을 제공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깜빡이 미점 등 신고 건수도 15만 8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깜빡이 사용,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안보겸 기자가 소개합니다. 방향 지시등, 이른바 차량 깜빡이를 켤 땐 숫자 30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단 일반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려면 변경 30m 전부터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특히 주행 속도가 더 빠른 고속도로에서는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100m 전부터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내 차량이 잠시 후 어디로 갈 건지 다른 차량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게 되면 2, 3초 전에 미리 다른 차들이 알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충분히 다른 차들이 대비가 가능하겠죠. 도로 위 무법자인 보복운전은 50%가 깜빡이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경찰이 보복운전 502건을 분석해보니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들게 하는 차량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경우가 절반이었습니다. 한 차량 운전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속도를 내갖고 갑자기 그 방향 지시등을 안 켜고 들어온 차들이 많더라고. 쫓아가고 싶어갖고 속도를 낼까 하다가 그냥 참거든요. 이 전문가들은 깜빡이를 켜면 오히려 비켜주지 않는 교통 문화, 그리고 깜빡이 켜는 게 익숙하지 않은 잘못된 운전 습관들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깜빡이를 켜기만 하면 어디서나 차선을 바꾸고 끼어들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면 교차로 내에서는 끼어들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의 진출입로에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 점선 부분에서는 깜빡이를 켜고 끼어들 수 있지만 점선이 끝나고 실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턴 끼어들기가 안 됩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어제부터 깜빡이 사용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바깥 세상 외교에 나서기 시작한 김정은 위원장. 미국 워싱턴에서는 그에 대한 인물 분석이 한창입니다. 그의 발언뿐만 아니라 행동과 취향까지도 분석 대상입니다. 김정은 기자의 더 넓은 뉴스입니다. Hello, who is? Our Supreme Leader Kim Jong-un is interested in doing an interview with Dave Skylark. Oh my God.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세계 최초 인터뷰를 소재로 담은 미국 영화.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영화 같은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Chairman Kim, are you confident? 예단하진 않겠습니다. 누나 나의 직감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돌발 질문에 대한 짧은 답변이었지만 외신 최초로 인터뷰에 성공한 겁니다. 나카무라 기자는 채널A와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Maybe his staff members are somewhat shocked by the fact that he was answering the question from the Western media outlets. You know what's interesting is ahead of time we were waiting outside with the North Korea delegation, and he spoke to us in very, very good English. He also seemed not concerned. 김 위원장은 바디 랭귀지로 감정을 수시로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Kim was sitting on the edge of his seat and then had his arm in a very unusual position. You could see a gold watch coming out of his dark jacket, but he didn't move his hand. It seemed very uncomfortable. 서방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에 지국을 개설한 전 AP통신 지국장은 제한된 범위지만 여러 차례 근접 취재 경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I remember at the time, North Korea was in the middle of this big anti-smoking campaign, and he was just lighting up his cigarettes. Nobody else can do that. 김 위원장에 대한 다양한 증언은 전문가 분석과 함께 미국 정부가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CIA analysts will do, incorporated input from psychologists and psychiatrists and doctors. If we get information on what kind of medication or drugs that a leader is taking, what is their childhood like.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성격, 좋아하는 음식, 그가 하노이에서 보여줬던 모습까지 미국 정보 당국은 세심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북 정책을 가늠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2년 전 김정남 살해로 구속된 베트남 여성, 연예인 지망생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예능물인 줄 알고 동원됐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어제 법원에 받아들여져 석방됐죠. 이 여성의 수석 변호인을 백승우 기자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김정남 살해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재판을 받은 보안티 흐엉을 위해 고용한 휘샴태 포텍 변호사. 어제 판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From the point of view that, in fact, there was a murder charge against her, that there is a prima facie case, which means that on the evidence adduced so far by the prosecution, there's a case of murder. So from that angle, the judge was of the view that she was indeed very lucky. 말레이시아 검찰이 흐엉의 살인 혐의 증거를 찾으려고 베트남까지 갔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트남 정부와 변호사협회가 흐엉이 암살에 동원됐을 뿐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Okay, yesterday she was very happy about the decision. She said she will continue singing, continue acting. 이번 판결은 김정남 살해범은 북한이란 걸 확인한 판결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This is a political assassination undertaken by North Korea. We told the IO, when IO came to court to give evidence, we cross-examined him, and we say that the girls have no motive.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정부 모두 북한의 정치적 문제가 민간인 피해로 이어진 사건으로 판단하고 다각도로 대화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흐엉은 지금 수감된 구치소에서 석방 절차를 밟은 뒤 다음 달 5일 풀려나게 됩니다. 이 석방 직후 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사관을 거쳐 베트남으로 출국할 계획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소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단 발표 이후 포항 시민의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항 도심에서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의 중심가가 손팻말과 현수막을 든 시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포항 시민들입니다. 오늘 집회 참가자는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 인구 50만 명의 포항에선 전례가 없는 규모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큰 불행을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이 다이 충격적이고 소름 끼쳤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임시 컨테이너에서 배움을 이어가는 초등학생들과 마음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제정을 촉구하는 법은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특별법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피해 구제와 생활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규모 5.4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는 정부 집계로만 850억 원, 135명의 인명피해와 1,8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특별법이 하루빨리 가능한 한 연내에 완전히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포항 시민도 6천 명을 넘어서는 등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치킨 5,000원, 청바지 9,900원. 요즘 따라 대형마트 할인 행사가 파격에 파격을 더하는 이유. 홍유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대형마트 직원이 치킨을 가득 담은 통을 들고 나오는 즉시 기다리던 고객들이 재빠르게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어제는 다 팔려서 없어서 못 샀어요. 오늘 오니까 있어서 산 거죠. 애들이 셋이다 보니까 2만 원짜리 하나 시키면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 양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한 마리 가격이면 4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가 회원가 5,000원에 팔리는 상품 코너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하루에 250마리만 한정으로 파는데 모두 소진된 겁니다. 아니요, 다 나갔어요. 다른 대형마트는 의류특가 마케팅에 동참했습니다. 청바지를 오는 17일까지 9,900원에 판매합니다. 이처럼 대형마트들이 가격 파괴 전쟁에 나서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대형마트 3곳의 매출은 3년 연속 줄었고 특히 지난해 많이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4월은 전통적으로 유통업계의 비수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상품의 가격을 낮춰서라도 소비자 지갑을 열기 위한 대형마트들의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 떡은 그동안 유통기한 때문에 수출이 어려웠는데요. 8개월까지 상하지 않는 떡이 개발됐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쫀득쫀득한 식감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인기인 우리 전통 음식 떡. 하지만 쉽게 상하기 때문에 냉장이 아니면 유통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업진흥청과 강원대학교가 상온에서 최대 8개월까지 상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쉽게 상하지 않는 떡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일반 가래떡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맛도 같은지 직접 맛보겠습니다. 맛도 똑같이 맛있습니다. 미생물을 억제하는 첨가제와 포장 기술이 비법입니다. 먼저 복합 산성 물질을 첨가해 떡에 번식하는 세균을 잡습니다. 이어 포장 후 가열 살균해 완전한 무균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상태에서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미생물 증식 요소를 차단했다는.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냉장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것보다 일반 컨테이너를 이용하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과감하게 절감되기 때문에 농진청은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을 통해 희망업체를 선정한 뒤 이 기술을 우선 보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오늘 오후 부산 해운대구 운봉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불길이 아직 안 잡힌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아직 잔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는 건데요.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3시쯤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운봉산에서 시작된 불은 능선을 타고 마을로 번졌는데요. 인근 복지시설에 있던 노인 35명을 포함해 주민 20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화재 현장 바로 옆에 있는 동부산대학교도 수업을 중단하고 모든 학생을 귀가시켰는데요.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13대와 화재 진압 장비 58대, 500여 명의 진화인력을 투입했고 오후 5시 반쯤엔 비상대응 2단계를 발령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건조한 날씨가 문제입니다. 부산 지역엔 어제 오전 내려진 건조주의보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길이 북동쪽 기장군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선 강한 바람 때문에 불씨가 수십 미터 밖까지 날아다닌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단 불길을 잡은 뒤에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1,200만 원을 뜯겼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하철역 폭파 협박범으로까지 몰린 남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을 갚지 않았다며 이렇게 안 갚은 한 겁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지하철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문자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군과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허위 신고했던 겁니다. 경찰이 문자가 발송된 전화번호를 추적한 결과 해당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심어놓은 악성 앱으로 원격 조종되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200만 원을 뜯긴 뒤 돈을 더 보내지 않자 보복을 당한 겁니다. 황당하고 억울하고 주위에서도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내 지인들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문자를 다 보내가지고. 36살 김모 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고금리 대출자에게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발신 번호를 바꿔주는 중개기를 통해 070 전화번호를 010으로 바꿔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안내대로 모바일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는 순간 악성 앱이 깔리고 휴대전화는 원격 조종이 가능한 이른바 좀비 전화가 됐습니다. 수사기관 또는 건강원 등에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은 이 전화가 이 해당 기관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콜센터 조직에게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고 200여 명이 속아 20억 원 넘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SNS 공간에서 미국 외교관이나 미군 행세를 해온 외국인 사기단이 붙잡혔습니다. 한국에 와서 함께 살고 싶다는 말에 속았는데 피해자들이 이들에게 보낸 돈 확인된 것만 14억 원입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흑인 남성이 모여있는 숙소에 들이닥칩니다. 가방을 열자 5만 원권과 만 원권 뭉칫돈이 가득합니다. 집안 곳곳에선 용도가 불분명한 은행 통장도 여럿 발견됩니다. 이들은 나이지리아와 가나 등의 근거지를 둔 국제 사기단 조직원들. SNS상에서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내 퇴영 미군이나 외교관 행세를 하며 한국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 접근했습니다. 호감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재산을 한국에 보내는 데 필요하다며 항공료나 통관료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보낸 피해자만 23명, 확인된 피해 금액만 14억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뜯어낸 돈은 명품을 구입하거나 한강에 요트를 띄우고 후와 생일 파티를 하는 데 썼습니다. 생일 파티가 열렸던 한강 선착장입니다. 사기단은 이곳에서 요트를 빌렸는데요. 1시간에 100만 원가량인 대여료는 모두 가로챈 돈으로 지불됐습니다. 일당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인에게 허용되는 무비자 체류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다음에 남의 시척을 반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계속 체류 기간을 늘렸고. 경찰은 달아난 일당을 잡기 위해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처음으로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 개입 등 문건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부담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재판 거래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현직 판사로 처음 증인석에 앉은 건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초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상고법원 추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서에는 BH 관계 상대적 수세, 청와대 간접 압력 등 검찰이 재판 거래 정황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부 권한이 남용됐고 비밀스럽게 문서를 작성해 부담을 느낀 게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차장이 문건 내용을 직접 불러주면 문서 형태로 작성하는 납품 역할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증인신문 규칙을 설명하고 여러 차례 법적 의견을 드리겠다며 재판부의 심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USB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압수수색 대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미국에서 미투 폭로가 전직 부통령에게까지 퍼졌습니다. 오바마의 파트너였던 조 바이든인데요. 여성과의 신체 접촉이 유달리 잦아 징그러운 조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장관 취임식에 참석한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장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잠시 뒤 아내의 뒤통수에 키스를 하고 어깨를 쓸어내립니다. 바이든의 과도한 신체 접촉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6년엔 클린턴의 몸을 16초 동안이나 끌어안아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당내에서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전 민주당 하원 의원이 5년 전 선거 유세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Joe Biden put his hands on my shoulders, get up very close to me from behind, lean in, smell my hair, and then plant a slow kiss on the top of my head. 전 민주당 하원 의원 보좌관도 2009년 정치모금 행사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다며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SNS에서는 바이든의 부적절한 행동이 담긴 과거 영상이 올라오고 징그러운 조라는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바이든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백인 남성 우월주의 문화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던 바이든. A white man's culture. It's got to change. 자기 비판이었다는 조롱까지 나오면서 대선 가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36살 한국계 청년이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이 됐습니다. 바로 이 청년 세드리크 오, 우리 이름 오영택입니다. 한국인 아버지에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가르침을 배웠다는데요. 동정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My name is Cedric. My current name is Youngtaek, Oh Youngtaek. 프랑스의 신임 디지털부 장관으로 발탁된 36살의 한국계 2세 세드리고. 한국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마크롱의 최측근이자 프랑스의 떠오르는 젊은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We made a little party here. So this is my wife. We were able to come here with our families. So this is authentic. 프랑스에서 쭉 자란 그가 아들 이름을 한국식으로 지을 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한 그의 뒤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I think I've been raised like a Korean boy. Yes. My sister was working very much better than me, and he was so hard with me. 이곳은 세데리고 신임 장관이 근무하고 있는 디지털부 청사 앞입니다. 그는 대통령궁 근무 시절 삼성전자의 AI 센터 투자를 유치하며 한국과 프랑스의 디지털 분야 협력에 힘썼습니다. My father was working on the French and Korea relationship, TGV. So if I can follow up my father's work, I will be very proud to do it. 아버지 오영석 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아들이 장관이 돼 자랑스럽다며 늘 겸손한 효자라고 기뻐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 점포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을 급속도로 끌어모았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김윤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전문 은행은 출범 2년 만에 이미 생기를 잃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규제 때문입니다. KT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은행 참여 기업이 자본을 늘려 대주주가 되고 싶어도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발목을 잡힙니다. 이렇다 보니 전체 은행권에서 두 은행의 자산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인터넷 뱅크 자체가 개인 고객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그렇게 하나당 크진 않기 때문에 성장성에 있어서 한계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하지만 규제 핑계로 파괴력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는 업체도 문제입니다.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예금과 대출 업무에만 주력하면서 기존 은행과 다를 바 없어진 겁니다. 출범 초기 가입자를 급속도로 늘리긴 했지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은 공허해졌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은행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은행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면서 연내 출범을 앞둔 제3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우려와 기대도 큽니다. 현재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애니밴드 스마트은행 세 곳이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업계에선 혁신적인 서비스로 기존 은행판을 흔들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축구장 30개 크기의 신라 왕궁터인 경주 월성에서 16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4세기에서 5세기쯤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방패 2점과 목재 모형 배 1점, 그리고 어린 멧돼지와 곰의 뼈 등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월성에서는 지금까지 유물 15만여 점이 나왔으며 5년째 연인원 11만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8명이 오늘 오후 3시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저지하겠다며 국회에 무단 진입했습니다. 국회 방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이들은 국회 로비에서 약 1시간 동안 연좌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에 봄철 화재 사고가 비상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동해안과 내륙에 강풍이 예상돼 작은 불씨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대형 산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위험 요소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꽃샘추위가 이어집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순환은 원활해서요.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안개 없이 하늘이 탁 트여서 시정도 전국적으로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이 영상 2도, 철원 영하 4도, 세종은 영하 2도 등으로 농작물 냉해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전국이 15도 안팎까지 오르지만 바람이 강해서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평년 기온 회복하면서 점차 따뜻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중과 전북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다. 어제 청와대에서 눈물을 쏟은 이 청년 대표의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말문이 막혔을까요? 정말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과거 사건, 과거 평가, 그리고 과거 논쟁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인공이 될 미래를 놓고 청와대가 그리고 국회가 더 치열하게 논쟁하는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